블라디미르 푸틴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에 비밀 사무실을 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승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제공한 기술적 우위 덕분에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사실상 격파하고 있으며 이는 드론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푸틴의 전쟁 기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장거리 타격, 정찰, 물류, 해군 변형을 포함한 12만 대의 기계 함대 모두 전선으로 향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를 섬멸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선에서 작전 중인 부대를 지원하며 모스크바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러시아 부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은 수년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선전을 부추기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 비밀 사무실을 열어왔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승리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맞서는 것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기계입니다. 이 패키지가 게임 체인저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러시아가 전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봐야 합니다. 푸틴이 자국에 전하는 이야기와 군인들이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영국의 드론은 그 격차를 메울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수년간 러시아 내에서 포괄적인 정보작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서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가득 찬 지도를 보여줍니다. 장군들은 진전을 자신있게 말하며 신중하게 연출된 영상은 폐허가 된 마을 위에 러시아 국기가 개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푸틴 행정부는 전국에 조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지역 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와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메시지를 관리합니다. 메시지는 일관되고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에게 이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보시비르스크나 볼고그라드 출신의 젊은이가 입대하여 전선으로 향할 때 그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편에 합류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선에 도착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늘이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쿼드콥터가 머리 위에 끊임없이 떠다니며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추적되고 모든 참호가 지도에 표시되며 모든 차량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한번 발견되면 그 후에는 신속하고 무자비합니다. FPV 드론, 작고 저렴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드론이 급강화합니다. 각각의 비용은 $100도 안 되지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탱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도작자가 하루에 5번, 때로는 10번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량 포병 밑이, 보급 트럭, 지휘소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참호, 대피소, 그리고 노출된 곳에 있는 병사들을 찾아내며 멈추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달에 반복할 가치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드론이 이제 러시아 전선 사상자의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90%. 그러니까 전선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 군인 10명 중 9명은 아마도 본 적도 없는 것에 의해 공격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보시비르스크의 젊은이들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있었던 작전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426번째 무인 시스템 대대가 영국산 말로이 T-150 중량 드론을 사용하여 드니프로 강 위에 러시아가 통제하는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드론에 의해 다리가 파괴된 작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다리 하부의 사진은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저널리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장조가 이끄는 팀은 이 오픈소스 정보를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60일 30번의 임무 비행 1.5톤의 폭발물 전달과 마지막 미사일 공격 후 그 다리는 파괴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영국과 우크라이나 방위 협력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달에 반복할 가치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드론은 이제 러시아 전선 사상자의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선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 10명 중 9명은 아마도 보지 못한 무언가에 의해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전선으로 보내진 젊은이들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드론 패키지는 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참호의 최전선에서부터 전선까지 150km에 이르는 계층화된 드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전선에서는 FPV 카미카제 드론이 개별 병사와 차량을 하나씩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중거리 드론이 탄약고, 연료 공급 지점, 집결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뒤에서는 장거리 공격 드론이 지휘센터, 철도 교차점, 물류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정찰 드론이 전장의 전체 상황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 정도 수준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점이 아니라 비대칭입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과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탱크가 움직이는 순간 감지되고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드론 범위 내의 지역을 살상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중장갑은 그 구역 내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호송대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부대가 공격을 위해 모이려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발견되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새로운 패키지로 인해 그 킬조는 더 깊고 치명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상자 비율은 1대5입니다. 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5명의 러시아 병사와 맞섭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점령한 영토 제곱킬로미터당 310여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수치가 120명이었습니다. 비용은 3배로 증가했지만 성과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푸틴의 진정한 위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사를 잃는 속도보다 모집하는 속도가 더 느립니다. 2026년 첫 분기에 8만 9천 명의 병사를 잃었고 같은 기간 동안 8만 명의 신병만이 모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군대는 성장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보너스, 대학 선전, 그리고 외딴 지역에서의 강제 모집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는 반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가 전선에 나가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은 국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영국의 12만 대의 드론은 이 방정식을 더욱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패키지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드론 12만 대를 보낸다는 성명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전체적인 전략적 틀이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다른 취약점을 겨냥한 4가지 유형의 드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공격 드론은 전선 주의 탄약고와 지휘소를 타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선에 공급되는 동맥을 차단할 것입니다. 탄약고가 폭발하면 전선의 병사들은 무기를 잃게 됩니다. 지휘소가 타격을 받으면 부대는 조정력을 잃습니다. 정찰 드론은 전선 너머에서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호송대가 이동하거나 부대가 재배치되거나 탄약 트럭이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좌표가 공격 드론에 몇 초 내로 전송될 것입니다. 물류 드론은 인명피해 없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탄약과 의료 물자를 운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 드론은 이미 절반의 전력을 잃은 흑해의 러시아 함대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시아가 전선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보급선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병력 이동이 드론 조종사의 화면에 나타나고 몇 분대의 타격을 받을 것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드론이 저렴하고 많으며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드론 하나를 격추하면 10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러시아에게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보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서방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강력히 공격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휴전이나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동에 몰두하고 있을 때 유럽은 내부 문제에 파묻혀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의문시되기 시작한 뒤에 창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그 창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공세는 멈췄습니다. 3월에 러시아군은 단지 17제곱마일을 얻었고 이러한 모든 진전은 드론벽에 부딪혀 느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의 올렉산드리우카와 훌라이벌레 방향에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4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인적 손실은 참혹합니다. 전쟁 시작 이후 총 사상자는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영 매체는 여전히 자신감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방부는 루안스크 지역이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큰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당시 루안스크의 연전 2%만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4년 넘게 작은 조각을 점령하고 이를 승리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텔레비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탈환한 400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움직임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푸틴의 전쟁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추세의 일부입니다. 푸틴의 전략은 항상 간단한 계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지원은 줄어들고 우크라이나는 지치며 러시아의 인력과 자원 우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어느 정도 3년 동안 작동했지만 2026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인력의 이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지만 그 병력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멸한다면 보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탱크를 보낼 수 있지만 몇천 달러밖에 안 되는 드론에 의해 탱크가 파괴된다면 탱크의 비용은 러시아 예산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며칠 전 젤렌스키가 발표한 것은 이 추세의 정점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는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고 드론과 지상 로봇만으로 러시아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기계에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비인간적 적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기술적 우위를 통해 인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영국의 12만 대 드론은 이 우위를 영구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무엇을 할까요? 러시아는 드론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점점 더 불충분해지고 있으며 12만 대의 새로운 드론은 이 불충분함을 큰 적차로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의존하는 무기는 전자전, 교란, 스푸핑, 주파수 간섭입니다. 케이라수카와 보리소클레베스케이 2 같은 이동식 시스템은 드론 신호를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표준 무선 조종 드론을 적출시켰지만 우크라이나가 적응했고 그 적응 속도는 러시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신세대 드론은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얇은 케이블을 통해 제어되며 무선 신호를 사용하지 않아 전파 방해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일부 모델은 완전 자율적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목표를 식별하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외부 신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학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GPS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로 지형을 인식하여 비행하므로 스푸핑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러시아의 전자전 투자 대부분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전자전의 효과는 50에서 70% 감소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엔지니어들은 몇 주 안에 새로운 러시아의 대응책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관료주의로 인해 속도가 느려진 러시아 방위 산업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판치르 S1과 S2는 적어도 드론을 적추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공격하여 약 절반의 재고를 파괴했습니다. 판치르들은 이제 스스로가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파악되고 드론 무리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벡 같은 대형 시스템은 작은 드론에 비효율적입니다. 수백 달러짜리 드론을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입니다. 토르 M2와 같은 단거리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지만 그 수가 부족하고 들어오는 드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포화 상태입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도착하면 최고의 방공 시스템도 모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군 모집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기록을 깨고 있지만 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선전은 효과가 없다. 대학생들은 그것을 사기라고 부른다. 인단 물결을 전선으로 보내는 전술은 드론 벽에 부딪히고 있다. 각 물결은 이전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 영국이 12만 대의 드론을 추가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을 400만 대에서 700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 교리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예복구 부대는 기본 훈련의 일환으로 드론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비용 공격 드론 전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3월에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드론 방어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푸틴은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동화를 계속 퍼뜨릴 수 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승리 보고를 계속 방송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선전 축제를 계속 조직할 수는 있지만 전선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가 하늘에서 보내는 모든 것을 녹이고 있으며 영국의 12만 대의 드론이 이 불길에 기름을 붓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적 격차는 하늘의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시스템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전선의 다른 지점에서 완전히 패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참호전 이후 콘크리트 요새로 강화된 러시아 방어가 왜 24시간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붕괴되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주요 원인은 새로운 나토 탱크도 아니고 비밀 미사일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플러그 뽑기 작전이었다.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암시장에서 조달한 스타링크 터미널은 전선에서 지휘 및 통제에 필수적이라고 여겼으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의 공동 작전에 의해 차단되어 러시아의 지휘 체계가 즉시 끊어졌다. 이 사건은 기술적 비대칭의 가장 두드러지고 잔인한 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십억 달러를 자체 안전통신 시스템에 투자한 러시아 군대는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적의 기술, 즉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터미널들은 러시아 포병이 드론 조종사를 목표로 하고 이미지를 전송하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그 킬 스위치가 작동되는 순간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디지털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에서 오는 드론 영상을 볼 수 없었고 인접 부대와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군이 오프라인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순간을 완벽한 타이밍과 무자비한 기회주의로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눈이 먼 적은 조직적인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일은 불을 끄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방을 급습한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쟁은 즉시 현대의 데이터 기반 갈등에서 19세기 혼란으로 퇴보했습니다. 이때 의사소통은 외침으로 이루어졌고 명령은 매우 느리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기술적 맹목성은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서방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체 독립 군사 인터넷을 구축하지 못하고 자체 위성으로 자국 영토를 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라는 주장은 스타링크 화면에 신호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기술 부족의 희생양이 되었고 전장에서 피와 땀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통신 붕괴로 인한 비극과 전술적 맹목은 테르노바트 마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모스크바의 장군들이나 지역 지휘센터의 사람들은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단절되어 있어서 여전히 부대에 전진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러시아 현장 지휘관들은 통신이 끊기고 상황 인식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들의 병사들을 전략적 가치를 잃은 테르노바트에 자살 임무로 보내 단지 깃발을 꽂고 상급자에게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거의 양떼처럼 맹목적으로 전진하는 이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조직적이고 지원받지 못하며 정보가 없는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기관총, 박격포, 저격수에 의해 빠르고 쉽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지원해야 할 포병은 좌표를 받을 수 없어 침묵했고 적의 매복 지점을 경고해야 할 정찰 드론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어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와 굴욕이었습니다. 이 실패하고 절박한 러시아의 공격이 근처 보이코프 방향으로 이어진 후 우크라이나군은 기회를 잡아 예상치 못한 방역을 가해 테르노바트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주변에 갇힌 러시아 수비대의 운영이었습니다. 폭탄을 투하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드론은 심리적 파괴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항복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휘관들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모스크바는 당신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무의미한 명령에 지친 러시아 군인들은 얼어붙고 굶주리며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에 이르렀고 결국 무기를 내려놓고 대규모로 항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사기가 물리적 탄압보다 먼저 소진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더 이상 크렘린의 승리 거짓말을 믿지 않으며
무의미한 깃발꽂기 쇼를 위해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헤르누바트는 러시아 지휘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기념비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론이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고 있나요? 푸틴의 선전벽은 언제 무너질까요? 그리고 영국의 움직임이 전선을 영구적으로 바꿀까요? 댓글에서 토론해 봅시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